오늘은 이제 6.25 얘기를 조금 하려는데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기 이제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6.25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 단계 결론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불의 군대 편에 섰던 골리앗을 우리가 하나님 편인 다윗의 폈던 우리를 편에 서서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구해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됐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사는 게 괴롭고 뭐 맨날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엉망인 것 같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또 외국에서 본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축복의 나라고 기적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 정치 뭐 사륜이 오륜이 한데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이르까지 지도자의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들 과도 있고 공도 있지만은 다들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아무개 뭐 이름 제대로 안 붙이고 윤 아무개 하잖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인간 윤 대통령 윤석열을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은 대통령 윤석열은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이 나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다 존경을 받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미국 갔다 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나라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거기는 대통령 하면 껍벅 죽더라. 거의 그 왕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6.25 전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시간이 30분 조금 넘던데 조금 더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은 74주년이에요.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7일까지 3년 1개월 2일이에요. 날짜 수로 1127일. 올해가 74주년이 됐습니다. 7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74년 전에는 비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만한 시간이 됐다. 왜냐하면 얼마나 흘렀으니까 70년이 흘렀으니까 역사적 시각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찰리 채플린이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뭐더라? 비극이었더라. 역사적인 사건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거 특히 하나님이 쓴 역사의 대부분은 이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쟁도 그 당시를 들여다보면 비극이에요. 그렇죠. 6.25 때 500만이 사상을 당했대요. 민간인, 군인, 남북 다 합치면 500만인데 그게 어떤 숫자냐면 한 집안에 4명 내지 5명이라면 한 집안에 어떤 분은 더 죽든지 한 집안에서 부상당하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재산 손실은 또 얼마나 있었어요. 남북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70년쯤 지나서 지금 6.25를 되돌아보면 그게 그 비극이 아니고 희극일 수 있다. 희극이다까지는 얘기 안 했겠어요. 희극일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근원이 스타트라인이 바로 누구였다? 6.25 전쟁이었다라고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서론과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동의 안 했어도 좋은데 제 개인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보니까 어제 그저께 6.25 특집이라고 뭐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주빌리안들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와, 메이드 스테이트. 근데 그 국가가 그 스테이트 메이와 찰스 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아까 그 사무엘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찰스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6.25 전쟁은 어디에 근원이 있느냐? 2차 세계대전이 있지요. 2차 세계대전 잘 아시는 것처럼 1939년부터 45년 동안 세계를 뒤흔든 전쟁인데 주축국과 연합국이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연합군 중에 미군이 가담함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5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는 소위 팍스 소비에트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지배하는 시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결하는 그런 세계로 바뀌었어요. 여기 초강대국이라는 말에 유념해야 돼요. 그 이전에 강대국은 지역적이었어요. 뭐 로마도 해봐야 지중해 뿐이었고, 뭐 영국이 엄청난 나라였는데 대서양 세력에 불과했지만은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반분해서 각각 지배하는 초자가 붙었어요. 초강대국이 됐지요. 그리고 뭘로 싸웠습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싸움이 붙었지요. 그 여파로 140개 신생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140개 신생국의 하나로 태어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벗어나 가지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 줄 알았더니 8월 15일 딱 분단돼 버렸어요. 이 여기에 대한 사연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당시에 8월 15일 날 항복한 일본 관동군을 무장 해제하겠다 해가지고 소련군이 8월 10일, 14일 날 이미 저기 그 웅진 나진으로 상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미국은 어디쯤 있었냐 하면 저 필리핀 밑에 있었거든요. 그냥 내비로 두면 동굴아파하고 똑같이 다 먹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내비로 두면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대령급 장교 둘이 38선을 해서 남과 북으로 분할 점령하자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제가를 만들어서 당시 소련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언제 제안을 했냐면 14일 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죠, 위기. 14일 날까지 이게 뭐 안 받아들여지면 소련군이 어디까지 온다고요? 저 제주도까지 내려올 판이에요. 미국은 급했어요. 그래서 당시 소련은 미국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 정도 힘이 없었어요. 소련이 받아들임으로 언제 8월 14일 날 받아들임으로 소련이 어디서 정지가 됐냐? 38선까지 딱 정지가 됐어요.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이런 소련에서 노했으면 어디까지 와가요?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우리도 어느 신세가 되냐? 동굴아파처럼 똑같이 100% 적화가 됐죠. 하나님이 여기서도 도우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 3년, 48년까지는 그리고 또 그 이후 분단된 국가 2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 3년은 세계가 냉전으로 들어간 초입에 있었고요. 우리 한반도도 좌우 대결의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버렸냐면 소련 공산주의 세력 대 자본주의 세력이 대결하는 최전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은 또 좌우로 갈려가지고 소련하고 미국이 갈라지는 속도의 수십 배 이상 빨리 갈라져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독립국가 어쩌고 하는 건 세력들은 소멸돼 버리고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분단국가로 신속히 가버려가지고 38선은 군사분계선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돼버렸냐? 국경선으로 고정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 역사는 그리고 이후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날 북한은 48년 9월 9일 날 각각 우에는 공산주의 국가 김일성, 남에는 이승만 대통령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설립을 하는데 이 2년 동안 남과 북이 극한적인 대립을 하지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어요. 해방에 대해서 해방된 조국을 만들겠다고 하던 논의는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남과 북은 이제 그렇게 왼수처럼 우리는 빨갱이 이러면 뭐 저기 빨간 뭐 이런 거 귀신 들리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세상에 어떻게 2년 만에 그렇게 바뀔 수 있냐? 같은 말 쓰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뭐의 무서움이냐? 이데올로기,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우리 종교전쟁도 아시잖아요.
신교도 구교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뿌리인데 엄청 싸웠잖아요. 이교도보다도 이단이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30년 전쟁을 할 때 남과 북이 그렇게 왼수가 돼서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김일성은 무력 적화 야심을 나라를 세우자부터 갖게 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이 북진 통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써놨어요. 하나는 뭐라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누가? 이승만은. 김일성은, 이승만 대통령은 구호에 붙였다. 심지어 최병덕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양쪽으로는 3대1, 질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떨어질 정도로 열세였는데, 이렇게 얘기해. 최병덕이 멀쩡한 사람, 별을 둘 달고 참모총장을 하면서 아침은 어디서 먹고? 신의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저녁은 저기 신의주에서 먹겠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 만에 북진 통일에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뭐 레토릭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누구를? 이승만 대통령을 참모총장으로 보좌하고 있었으니 이게 보나마나지요, 보나마나. 6.25 전쟁은 이렇게 배경을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김일성이가 근본적으로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장 투쟁가였습니다.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동북항일연군에서 계리 유격대장으로 컸고, 20대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40년부터는 소련으로 넘어가지고 소련군 대위로 4년 동안 88 여단 일대대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머리가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쉽게 생각하지요. 싸우면 이긴다, 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6.25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주의자, 외교주의자 아닙니까?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북이 혁명기지로서 2년 동안 완성이 된 상태에서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가 북한에서는 대단했어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소련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남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를 갖게 되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나라 재헌 국회에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후로부터 2년 동안 우리 남한이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파 세력들이 발호했어요. 엄청났어요. 빨치산이. 그래가지고 혼돈 상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당시에 남한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였더라? 70%였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었다? 김일성이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박헌희가 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거 봉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심을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6.25 전쟁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그러한 상황을 결정적 시기라고 인식을 하고, 스탈린에게 전쟁을 하겠다고 48번인가 찾아갔대요. 간청을 하자 모택동이 모택동 지원을 확약을 받고 8월 15일까지 5주년이죠. 해방 5주년에 부산을 점령하겠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결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김일성이 아까 무장투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20대 30대의 투쟁 대상은 일제였었어요. 일본 제국주의인데 그 대상이 뭘로 바뀌었다? 미제로 바뀐 거예요. 근데 김일성은 뭘 몰랐냐 하면 일제와 미제의 파워를 전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일본 제국주의하고 미국하고 힘이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봤다? 미국을 가볍게 본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면 감히 생각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오판의 근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전면 남침을 개시합니다. 6월 25일 날 공내시에 38선에서 남침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음에다가 순간 상전벽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기습을 달성했어요. 몰랐어요. 우리 지도층에서도 몰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몰랐어요. 심지어. 그런데 김일성의 성공은 어디까지 뿐이었다? 서울을 점령한 3일 뿐이었다. 그 이후에 미국이 진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 나갔다. 그러니까 3일 후에
29일부터는 상전벽해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버려두었던 대한민국을 2월 29일부터 그렇게 챙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 아까 우리 저기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골리앗인 북한을, 김성 군대를 우리가 다윗 편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편들어서 우리 편을 들어줬다 이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상황이 하루아침에 상전벽해가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풍전등화에 있는 위기를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윗의 편인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는데 그 사건들 좀 몇 가지 써놨어요. 유엔군 파견 결의안이 6.25가 일어나고 이틀 만에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메가더 장군이 서울이 6월 28일 점령돼 있는데 6월 29일 날 총알이 펑펑 날라오고 박격폭탄이 날라오면 영등포까지 와서 직접 시찰을 하고 지나가요. 최고사령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던 메가더 원수가 저기 동경에서 날라와가지고 그날 어디까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등포까지 와서 보고 전쟁 여기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 지상군이 불과 열흘 만에 6월 25일에서 7월 열흘 만에 오산에 스미스 부대가 파견이 돼가지고 인민군하고 결전을 합니다. 미국 역사상 열흘 만에 지상군을 이렇게 파견한 예가 이때뿐이에요. 제일 빨랐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대전까지, 오산에서 대전까지가 100km인데 여기에서 미 24사단이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야, 이렇게 저기 일본에서 그냥 띵까띵까 하던 그 군인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시간을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되죠. 근데 8골 낙동강에서 인민관을 격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기한 안보리 결의 83호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 같아요? 소련 대표 자리. 소련 대표 6월 25일 날 안보리 결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앞에 결의에서는 북한군 너 불법 남침했으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들을 리가 만무지요. 그 다음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이 안보리 결의인데 거기에 11명 비상임국 사인국 11개 국가인데 소련 대표가 불참했어요. 상임위원이거든요. 거기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사가 났는지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참가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엔군을 파견해야 된다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므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파견을 하게 된 거죠. 미스터리에 지금도 왜 유엔군 소련군이 불참했을까? 다음 영등포에 나타난 메가더입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 이 영등포에 가면 메가더 사령관 방어신지 시찰지가 있어요. 그 날짜가 인민군 서울 점령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사실은 당시에 메가더는 Emperor of Far East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극동의 황제라고 그랬어요. 당시 그 메가더는 국방부 직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거의 특별 대접을 맡고 당시 우리 한국하고 군정 총을 맡았는데 거의 전권을 행사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나타난 건 누구하고 똑같다? 대통령이 여기 온 트루만이 온 것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28일까지 끝이야. 다음부터는 뭐 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뭐 때문에 거기에 300만 교인이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얘기한 거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스미스 부대가 6월 30일 날 메가더가 돌아간 다음에 트루만으로부터 빨리 24사단을 어디에다가 한국으로 파견을 해라. 그래 더 급하니까 거기 있던 워커 장군이 24사단의 최선발대가 그 스미스 부대인데 그거를 여기 비행기로 여기 수영 비행자가 6월 30일 날 도착을 시키고요.
여기 기차로 7월 1일 날 여기 대전을 올라가고 대전에서 오산까지 트럭으로 가서 7월 5일 날 03시에 저기 배치를 완료하고 7월 5일 날 08시에 인민군 3, 4사단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열흘 만에 교전이 된 거죠. 이게 아주 미군 해외 파병 역사상 이게 기적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통상 해외 파견을 하려면 국회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파병을 하려면 대규모. 근데 여기 이때 파견하는 권한은 트루만이 내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은 대통령이 상황이 발생이 되면 대권으로 먼저 파병을 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트루만이 자 저기 메가더한테 빨리 개입을 하시오. 병력을 보내셔야 해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해외 파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스미스 부대가 그냥 쉬울 줄 알았는데 500명 가까이 여기 파병이 돼 150명이 전사를 합니다. 첫날 전투에서. 대단하죠. 그 다음에 24사단은 34, 21, 19연대를 교대로 투입을 해가면서 지연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34연대장 대전 전투에서 34연대장 마틴 대령이 전사를 해요. 연대장은 높은 계급이에요. 통상 앞에 안 나가요. 뒤에서 지휘를 하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연대장이 앞에 가서 전차를 때려잡는다고 사격을 하다가 전차포에 맞아 죽어요. 미군 연대장이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 거기 조치원 전투에서는 대대장이 또 전사를 해요. 그 다음에 대평리 전투에서는 연대장이 부상을 입고 연대장을 대리했던 대대장이 또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 전투에서는 20일까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결사적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딘 소장이 앞장서서 전투를 하다 후방 차단을 당해가지고 딘 소장이 실종이 돼버려요. 미군 투스타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사항전을 하다가 저기 실종이 돼버려요. 40일 후에 저 진안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미군 장성으로 제1호 포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24사단이 결사적으로 이 100km 어간에서 15일 동안 항전을 하므로 그 뒤에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24사단의 현신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냥 대강대강 싸우다가 물러난다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요. 근데 미군들은 자유수호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최초로 연결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군들이 계속 패했는데 왜 그랬냐면 병력이 절대 열세였기 때문에 북한군은 1점 양면 전술이라고 그랬어요. 전면에 고정을 하고 병력이 우세니까 좌우를 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부터 가능하겠습니다. 다부동에서 백선엽 장군이 분전을 했고요. 8, 9월 동안 저기서 40일 동안 전투를 했거든요. 거의 이제 인민군들이 전력을 다 소모를 해서 9월 15일 날 반격 작전을 했을 때는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그 기자가 표현을 했어요. 9월 22일 날 반격 작전이 개시되자마자 낙동강 전선에 가봤더니 운산 무소였더라. 누가? 인민군이 뭐처럼 운산이 뭐예요? 구름이 퍼지고 안개가 거치듯이 인민군은 한 놈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워커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하면서 인민군을 끌어들여서 완전 소모를 해가지고 9월 22일 후 10월 1일까지 거의 부대 기능을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됐죠. 10월 1일 날 인천 작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남도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결국은 51년 7월 달쯤에 휴전선 일대에서 전선이 교착이 돼서 2년 동안 휴전협상과 진지전을 병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 보면 이게 쓸데없는 희생이에요. 고지전이 이루어지니까 6.25 때 일어난 희생자의 우리 국방군이 14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14만 명 전사자 중에 80%가 언제 발생했냐? 2년 동안 진지전 할 때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위신전쟁. 빨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는 게 포로 송환입니다. 세계가 놀란 방공포로 석방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미군 관할에 있는 포로를 2만 7천 명을 6월 18일 날 우리 원용덕 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비밀 작전해 가지고 석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미군의 의도대로 그냥 끝내면 대한민국은 끝난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휴전을 해버리고 미군이 49년 6월 달처럼 빠져나가 버리면 저기 북한군은 중공군 다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나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안보를 담보해라. 그래가지고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줘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려대 세우지요. 무슨 상호방위라는 게 상호자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이 나오면 즉각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미군이. 두 번째, 우리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 이거예요. 이 확약을 받아내고 결국은 휴전협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방공포로 석방으로부터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하는데 결국은 그 휴전협정을 3개 국가 우리 대표는 철수를 시켜버려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뭘 담보받기 위해서 미군이 상호방위 조약과 우리 안보를 책임져라. 그걸 받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참으로 대단한 노련한 외교가다. 또 그나마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과 인연이 네트워크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6.25가 시작이 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실수를 했지만은 전쟁을 종결하는 것, 지도자의 큰 책무 중에 하나가 전쟁을 어떻게 엔드 스테이트로 종결시킬 거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큰 전과라고 획득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미군 주둔 이거죠. 예.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6.25 전쟁은 코리아를 만들었다. 코리아 또는 코리안을 만들었다. 요거는 좀 설명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코리안 이거는요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 518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은 확실하지만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코리아 또는 코리안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한국인인데 이것은 일제 이전에 있었던 왕조 국가 조선의 하고 틀려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우받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있어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한 무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조선이 아닙니다. 그 비굴하고 부패하고 조선 왕조에 했던 그런 무기력한 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다? 코리아다. 코리아 또는 코리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라가 6.25 전쟁의 스타트 라인이 돼서 70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그게요. 그래서 경제 발전과 70년 사이 민주화를 달성하고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폴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폴 케네디라는 분이 강대국의 흑막이라는 얘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강대국은 뭐를 갖춰야 된다? 빵과 이건 경제지요. 대포 이건 국방이죠. 군사력이죠. 나머지 미래 R&D예요. 그런 나라가 500년 제국의 역사를 보니까 지배를 하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달성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이 35,793, 한국이 얼마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401달러가 많아요. 36,194달러. 박수 한번 치세요. 작년도 통계예요. 작년도 통계. 제가 얼마나 통계했나 몰라요. 드디어 우리가 앞장섰다. 근데 이거 이제 앞으로 역전되기 쉽지 않대요. 경제 상황이. 우리가 앞서 나간답니다. 그런데 2050년 미래의 우리 경제를 보면 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 2위가 된대요. 미국 다음으로 된대요.
작년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에서 5 내지 6위의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나라가 돼버렸다? 빵과 대포와 미래를 가진 강대한 국가가 돼 있어.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가 한 2050년쯤이면 11개 나라로 재편이 된대. 거기에 우리나라가 낀대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K방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전차가 쪽 있죠. 이거 제가 소대장 때 타던 전차입니다. 이거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여기 M47인데 옛날 전차지요. 제가 써놨어요. 일부러. K방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중대장까지 타던 전차입니다. 이게 90mm 전차인데 이게 드디어 1987년에 K1 전차가 나왔고요. 이거 폴란드 수출하려고 출고한 K2 전차. 이게 1000대를 폴란드에 팔아먹는데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저기 보면 대대장 때 K1 전차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K1 전차를 개발한 기간이 6년밖에 안 걸렸어요. 전력한에 4년 걸렸죠. 세계 그리고 저 K1 전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차 10걸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의 우수한 전차 10걸이라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저기 한 대가 대단한 전차. 제가 그런 전차를 타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은 K2 전차를 해요. 한 대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80억 원이에요. 한 대당 가격이 80억입니다. 그런 전차를 우리 군이 한 500대, 1000대 가까이 지금 갖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 K경제, K칼처, K방산, K자부터 가지고 세계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 70년쯤 지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놈아 무슨 전쟁이 축복이냐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이제는 좀 지나갔으니까 그 옛날에 우리 선배들 호국 영령들의 그 피땀 선배들 그 걸음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코리안으로 되는 밑거름이 돼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냐?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말하기가 거시기 하지만은 우리한테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스타트라인이 된 거는 분명하다는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뭘 보자? 6.25를 보자. 그것이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골리앗인 북한을 물리치고 다윗의 편에 섰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섭리하는 전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그런데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을 그냥 놔뒀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놔둔 이유는 대한민국을 경제성장, 두 번째 민주화, 다음에 복음 전파의 선도국가로 복음 통일을 북한을 통해서 북한에서 하라고 주신 마지막 과제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고 주빌리언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어요. 예,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골리앗을 물리친 저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누구의 편에 선 국민이 나라가 되어야 된다. 다윗의 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불의한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해서 우리 오성훈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끝을 향해서 하늘나라에서 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 선도 국가로 앞장서서 쓰임 받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빌리안의 기도는 좀 거창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6.25를 맞이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